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형형색색의 꽃들과 포도밭들로 둘러싸인 곳에 로시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로시는 두꺼운 갈색 머리카락과 별처럼 빛나는 초록색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찾아다니곤 했는데 마을의 어른들은 근처의 마법의 숲에 대해 경고하곤 했다. 마법의 숲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장소로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살아가며 낮과 밤이 한데 엉켜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로시는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오늘은 마법의 숲으로 가볼 거야. 그녀는 신나게 외쳤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만 가면 숲의 입구가 나타났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길로 춤을 추듯 내려앉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주위에는 익숙지 않은 새소리와 동물들의 속삭임이 가득 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시는 반짝이는 나비 무리를 발견했다. 나비는 로시 주위를 맴돌며 길을 안내하듯 앞서 날아갔다. 호기심이 많은 로시는 그들을 따라갔다. 나비들이 이끈 곳에는 오래된 돌다리가 있었고 다리 너머로는 마치 옛 이야기 속 성처럼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 보였다. 로시는 망설임 없이 다리를 건넜다. 성의 문은 스스로 열리며 로시를 환영했다. 환영한다, 어린 탐험가여. 고요하면서도 묘한 목소리가 성 안에서 울려 퍼졌다. 로시는 작은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그때 환영 같은 모습을 한 마법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에밀리안이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이자 이 성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숲은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들을 보호하는 공간이다.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숲이 너의 순수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란다. 로시는 에밀리안과 함께 성 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마법의 힘을 가진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가득했다. 이들은 모두 숲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존재들이었다. 에밀리안은 로시에게 숲의 비밀과 마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긴 시간이 흐른 듯 했지만 숲 밖은 여전히 같은 아침이었다. 로시는 첫 발자국을 내디뎠던 장소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마법의 숲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부터 로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 그리고 숲이 주는 교훈을 열심히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마법의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로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마법의 조화를 심어주며 작은 마을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이름의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피에르는 매일 아침이면 작은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가족과 함께 겨우 끼니를 잊곤 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물질을 하다가 아주 특별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황금색 비늘을 가진 잉어가 그물 속에서 반짝거렸다. 피에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황금 잉어는 인간의 말로 피에르에게 간청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마법의 잉어입니다. 저를 놓아주시면 큰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피에르는 망설이다가 결국 잉어를 놓아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는 잉어의 말을 믿고 싶었고 마법의 잉어가 대단한 보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잉어를 놓아주자 잉어는 피에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제 내가 잡혔던 그 자리에 와서 나를 부르세요.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피에르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돌아왔지만 그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믿기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피에르가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다. 몇 주가 지나고도 피에르와 그의 가족의 삶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사정이 안 좋아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피에르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법의 잉어를 기억해냈다. 그는 잉어가 말한 호수로 다시 가서 잉어를 불렀다. 잉어가 물 위로 떠오르더니 어떤 소원이든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피에르는 망설임 끝에 제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빌었다. 잉어는 미소를 지으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했다. 그 후 피에르가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는 음식이 차고 넘쳤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기뻐하며 피에르에게 포옹을 했고 피에르는 마법의 잉어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피에르는 그 이후로도 호수에서 낚시를 계속했지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미 충분히 이룬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행복을 가끔씩 황금잉어가 그 기억 속에 살아 숨쉬듯 되새기곤 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배움을 얻었고
작은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화목한 공동체로 변해갔다. 결국 피에르는 마을의 현인으로 존경받게 되었고 그의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 중 하나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루앙에는 한때 강과 숲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마법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롭게 살아갔다. 루앙의 중심에는 거대한 은빛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은 1년 내내 맑고 차가운 물을 제공하며 마을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 강의 이름은 세누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누강에는 전설적인 황금뱀이 살고 있었다. 황금뱀은 길이와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그 비늘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이 뱀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을 주민을 보호하는 수호신처럼 존재했다. 뱀은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세누강을 오염시키지 말 것은 물론이고 강의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철저히 지켰고 덕분에 루앙은 언제나 평화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부에서 온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루앙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강의 물과 자원을 사용해 거대한 이익을 보고 싶어 했다. 누군가는 강심을 파헤쳐 보석을 찾고자 했고 또 누군가는 강물에 공장을 세워 이윤을 내고자 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사업이 마을에 가져다줄 발전을 기대하며 허락했다. 하지만 곧 세누강이 고통받기 시작했다. 물은 탁해졌고 물고기들이 떠올랐으며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황금뱀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존재감을 드러냈다. 뱀은 세누강 위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깊고 울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이곳의 균형을 깨뜨린다면 그대들은 모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상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누강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고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다. 강의 물은 마치 맹렬한 맹수가 된 듯 급류로 변해 모든 것을 휩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피난길을 찾았지만 황금뱀은 자신들이 했던 경고를 모두 상기시키며 그들을 위협했다. 그때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황금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고 맹세했다. 황금뱀은 그들을 용서하고 강의 흐름을 돌려놓아 마을을 구했다. 그 뒤로 세누강은 다시금 맑고 차가운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겼다. 루앙의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에게 전하며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를 유지하는 삶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세누강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흐르고 있으며 뱀의 전설은 루앙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셰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였으며 그의 요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마르셀은 자신이 가진 냄비와 프라이팬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시장에서 평소 마주치지 않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깊고 쓸쓸한 눈을 가진 채 마르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셀이 할머니 곁을 지나치려 하자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마법의 냄비를 들이마. 이 냄비로 요리하면 평소보다 훨씬 맛있고 특별한 요리가 될 것이다네. 마르셀은 믿기진 않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고 냄비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르셀은 새 냄비로 첫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맛있는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마르셀은 마법의 냄비 덕분일까 의심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고 냄비는 항상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사람들은 먼 곳에서 마르셀의 요리를 맛보러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왕실의 요청으로 성에도 초대되어 요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마르셀은 다시 마법의 냄비를 주었던 할머니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시장의 한 모퉁이에서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셀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냄비가 아무리 마법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과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마르셀은 자신만의 요리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냄비가 마법의 힘을 잃은 듯했지만 그의 손끝에서 나온 요리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마르셀은 어느 순간부터 냄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냄비를 잘 닦아 시장 길목에 두고 새 주인을 찾아 달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마르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고, 이는 열정과 진정성이 가장 큰 마법이라는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